안녕하십니까. 신천수 법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정된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책을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또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간단히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 영상은 책의 내용을 전부 다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지점들 또는 연결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상법에 2025년도에 상법 개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2026년도에 상법이 이제 적용되기도 하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시기를 맞게 됐는데, 2025년도에 어떤 상법의 개정이 있었고, 이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상법에 25년도 7월 달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이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충실 의무의 대상 또는 충실 의무에 대한 어떤 범위를 주주도 이렇게 포함돼서 이제 주주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등장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의 개정 자체가 기존에 그러면 주주의 보호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이제 주주들의 어떤 반응 또는 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점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주식의 처분 및 보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25년도에 상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보유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25년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법에 개정이 되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는 상법 개정안에 준해서 자기주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에는 이제 처분 기한을 명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금고주라고 해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기한에 특별한 기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1년 이내의 처분이 아닌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분 계획서를 가지고 회사가 관리하고 실행해야만 된다라고 이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기주식을 통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주식의 활용 방안은 상당히 이제 축소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나 분할 시에 자기주식의 활용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합병과 분할 시에 상장회사들이 이용했던 자사주의 활용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2024년도 12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합병이나 분할 시에 자기주식에 대한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다 금지되었는데,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내용이 상법 개정안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기주식에 관한 내용은 이제 명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자기주식에 대한 것은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되었지만,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것을 활용한 많은 이제 회사의 기업 구조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는 관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이사의 명칭을 이제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 독립이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사내이사 또는 지배적인 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라고 해서 독립이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장회사의 경우는 사회이사 대신에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이 독립이사의 수도 기존의 상장회사에 있어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으로 함으로써 이제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어떤 투명성을 좀 강조하겠다, 또는 어떤 내부적인 통제를 강조하겠다 이런 의미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명칭인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변경이 됐고, 뭐 기존에 이제 근로자복지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도 근로복지기본법이라고 명칭이 이제 변경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 유형과 관련해서 벤처기업에 관한 이제 투자에 관한 법률, 이 벤투법에서 이제 세이프나 CN이나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조건부 신주인수 계약이나 또는 투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또는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신주 발행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벤투법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2026년도에 벤처 기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투자 유형들이 이제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2025년도에 상법, 기타 법률이 변경되고 2026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법률에 있어서 저희가 이 이제 회사법 실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회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법의 안에 있는 뭐 회사 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냥 편의상 회사법 또는 상법, 기업법 이와 같은 내용들은 편의상 혼용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서술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이 주식회사가 약 92% 정도, 유한회사가 한 7,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회사는 총 5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약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책은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고, 그 다음에 기타 있는 유한책임회사와 인적회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주권의 발행 여부입니다. 주권의 발행 여부입니다. 이 주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발행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일반인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느냐, 즉 저희들이 보게 되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상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권의 발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만이 지분이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는 주권이 있어야만이 자금을 모집하는데 수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권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공모 절차가 없다, 즉 상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상장 여부다. 이건 다른 말로는 공모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으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분을 파는 이러한 행위가 주식회사에서만 존재하는데, 이것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것이죠. 뭐 스톡옵션도 저희가 많이 이제 듣게 되지만, 이 스톡옵션도 주식회사에서 허용되는 제도이고, 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주식회사에서 외부 감사만 허용되고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에 이제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변경돼서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면서 유한회사도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적용되는 조건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하나의 추가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제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보다는 외부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하여튼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회사가 이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해서 외부 감사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주식회사가 나중에 유한 책임회사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상에 이제 인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때 현물을 내고, 돈을 내지 않고 현물을 내고, 주식을 인수하는 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물 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물 출자의 대상 자체가 적정하게 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저희는 이제 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적정한 평가 여부는 물론 감정이나 회계사의 조사 보고를 통해 가지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법원이 다시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그러나 유한회사는 인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가 유상증자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유한회사는 인가 과정이 존재하지 않죠. 이와 같은 주된 이유는, 유한회사에서는 인가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사원들이 자본 충실에 관한 또는 이사들이 이사나 감사가 자본 충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완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익 배당과 관련해서도 뭐 중간 배당 같은 거 전부 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모두가 존재하고 있죠. 자기유식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 자기유식은 크게는 이제 상법 341조와 341조 2가 있는데, 341조는 잉여금에 의한 자기유식 취득을, 341조 2는 잉여금과 무관한 자기유식 취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는 잉여금에 의한 자기유식 취득인 341조가 존재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는 잉여금에 의한 자기유식 취득인 341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 목적의 자기유식 취득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유한회사는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잉여금에 의한 자기유식 취득인 상법 341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보통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주가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주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고, 이러한 것은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무상증자가 존재하지만 유한회사는 무상증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서 주식 수를 늘려준다 할지라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상증자의 내용을 유한회사는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일반적인 채권자 보호 절차라든가 또는 자본을 유지하는 규정이라든가 또는 사원들이 유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상장을 할 수 있느냐, 상장을 할 수 없느냐, 이 차이점 하나고, 두 번째는 주주가 돈을 회수해가는 방법 중에서 자기유식 취득과 관련된 방법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커다란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법에는 총 5가지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인적회사인 한명회사, 합작회사가 존재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인적회사를 하고, 결국에는 출자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무한책임 사원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물론 유한책임 사원도 합작회사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유한책임 회사인데, 상법은 한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러니까 한명, 합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순서가 5가지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인 물적회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한책임회사인데, 이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 즉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출자한 것 이상으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물적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은 출자 금액이 얼마이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다 의결권을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회사와 아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특이한 회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저희는 아직 적은 수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에 저희도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2011년도에 상법이 개정될 때 들어온 영미법계의 어떤 회사의 체계여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가장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유한책임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 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책에 이제 그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또 책의 뒷부분에서 또 별도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법인 전환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은 별도로 보고 법인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왜 도대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지, 또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그런 법인의 특이한 법인의 종류들,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법인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설명드린 그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가 92%, 유한회사가 한 7, 8% 해서 99% 이상이 이제 물적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유한책임회사의 내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죠. 실제 법인이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 말로는 한 140만 개 정도 이제 법인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동되는 법인은 한 120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 여기에서 또 법인세 납부를 신고하는 경우는 한 100만 개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회사에 2025년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만 개 정도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인데, 유한책임회사의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일단 세무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 전문가하고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또 법인하고의 책임이 엄격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게 됐을 때 법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는 임원, 이사나 대표이사 또는 그 구성원인 주주, 이런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 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를 운영할 때 다양한 위험 또는 다양한 책임으로부터 그 구성원과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세무적인 이슈도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고 또 법무 전문가와 확인하셔가지고 법인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회사의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감면이라는 이제 이런 혜택이 있게 되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세감면 혜택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고 따라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감면 혜택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세감면 혜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법인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것을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법인으로 옮기게 됐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세금이, 법인이 부동산을 가져오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또는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게 됐을 때 기존의 개인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법인으로 팔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로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야 되는 것이냐,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취득세를 전부 다 내야 되는 것이냐, 일부를 감경시켜 주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세관면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나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관면 혜택이 주어지는 법인 전환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한 특별한 자산이나 세관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것은 일반 법인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크게 세관면의 법인 전환 또는 세관면과 무관한 일반 법인 전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실무상 가장 이슈가 있는, 즉 세관면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있는 것은 조특법 31조, 조특법 32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조특법 31조, 32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 조특법 31조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은 갑이라는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사업장을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갑이라는 사업자하고 을이라는 사업자가 합치는 것도 중소기업 간 통합이라 하고, 갑이라는 사업자하고 A라는 법인 사이에 이렇게 합치는 것도 중소기업 간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무상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갑이라는 사업자하고 A라는 법인이 합치는 것을 회사끼리 합치면 이건 합병이라 하지만,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합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중소기업 간 통합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특법 32조와 관련해서는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현물출자는 이제 저희가 증자 같은 걸 하면서 주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내용인데, 이 개념은 이제 처음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중에서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서 주식을 받는 게 아니고 현물을 내서 주식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이 이제 A 법인을 만들거나 A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낸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내는 이런 경우죠. 또는 그 기계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상응하는 주식을 받는 것, 이것을 이제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영업 양수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법인을 설립한 후에, 즉 갑이란 사람이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설립된 법인이 이제 개인 사업자를 전부 다 이제 양수하는 것, 이것을 이제 포괄 양수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현물 출자나 포괄적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 세관면 혜택은 동일하지만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현물 출자는 먼저 갑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 양수도의 경우는 갑이 먼저 설립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설립된 회사가 갑의 개인 사업자의 자산을 양수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서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순서적인 차이에 의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나중에 이제 조특법 32조의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전환할 때 이게 뭐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냐, 특히 창업과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창업 기업 또는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 벤처기업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창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을 해야만이 창업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다가 이제 법인을 했으니까 법인은 이제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창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회사를 이제 법인을 만들 때 벤처기업의 인정을 받는 것 또는 벤처기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 어떤 세무적인 혜택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조건 하에 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인을 전환할 때 하셔야 됩니다. 뭐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농업회사 법인도 일정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들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업승계인데, 이 가업승계도 지금 여기서 뭐 법인 전환과 같이 그냥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이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법률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가업승계도 있고 증여로 인한 가업승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가업승계 절차를 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속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해서 가업승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행됐고, 또 뭐 제도화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돼서 상당히 정리된 상태에 있지만, 아직 저희는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가업승계라고 하는 뭐 상속에 의한 또는 증여에 의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사후관리 조건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사후관리 조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후관리 조건을 일정 기간 동안에 영위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건들이, 외부 상황들이, 경기가 많이 쉽게 막 변동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러한 가업승계에 관한 것들이 충분하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들도 전부 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또는 법인을 유지할 때 저희가 한 번 정도 인식해야 될 그 내용들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들 책에 전반적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를 이제 보시는 방법입니다. 법인 등기부를 보시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이러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 기타 회사 등을 등기를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유사한 회사 등을 참조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만든 회사를 볼 수도 있는데, 이 등기부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등기부를 보는 방법인데, 이 등기부는 일정한 사항만 등기됩니다. 뭐 회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등기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사항들이 법률에 전부 다 상법, 그 다음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전부 다 등기하도록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이제 회사의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한 다음에 이사회 의사라고 인증을 하죠. 우리가 뭐 실무상에도 공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증을 하게 되고, 인증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가 완료되게 되죠. 그러면 이 순서가 주주총회가 1일날 하고, 인증을 2일날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은 3일날 하고, 등기는 한 7일날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러한 네 가지의 날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7일 이렇게 되는데, 등기부에 등장하는 날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날짜를 볼까요? 2019년도 12월 3일 변경, 2019년도 12월 3일 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물론 하나의 일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는 이렇게 날짜가 두 개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날짜에는 변경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날짜에는 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날짜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 나와 있는 효력이 생기는 날짜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짜는 보통 이 주주총회 날짜를 말합니다. 물론 주주총회에 일정한 조건을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사를 선임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변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주주총회 일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등기라고 되어 있는 이 날짜는 어떤 날짜면 등기를 신청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날짜는, 하나는 효력이 생긴 날짜고 하나는 등기를 신청한 날짜입니다. 앞에 있는 변경이라는 말은 등기에 효력이 생긴 날짜고, 두 번째는 등기를 신청한 날짜를 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에 효력이 생긴 날짜는 보통 주주총회 일자죠. 주총 일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주주총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록을 인증을 한다.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가 완료된다. 근데 등기부에 등장하는 날짜는 보통 이 효력이 생기는 날짜하고 등기를 신청한 날짜, 이 두 가지 날짜가 찍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식회사의 증자일, 유한회사의 증자일이나 나중에 이 주식을 소각할 때 등기부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여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여기 주식 소각에 대해서 여기 등기부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위에 등기부에 보시면 이제 자본금이 3억에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이유는 주식 수가 60만 주에서 만 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게 되니까 자본금이 그만큼 줄었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본금이 1억 2천, 자본금이 1억 2천. 근데 좌측을 보시게 되면 주식수가 12,000주에서 2,000주로 줄었습니다. 주식이 10,000주가 줄었는데 자본금은 일정하죠. 자본금은 일정하죠. 이와 같은 현상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자기주식 소각과 그 다음에 상환주식의 상환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자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00원 곱하기 60만 주는 3억. 그렇죠? 그 다음에 500원 곱하기 만 주는 500만 원.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2,000주 곱하기 만 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이제 1억 2천 이렇게 불일치한 현상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 등기부에서 이런 이유가 바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상환주식이 상환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보는 이유는 등기부에 있는 뭐 날짜 정도,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최소한 먼저 저희가 이해할 것은 이제 날짜 정도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주총회도 하고 의사록을 또 인증받고 즉 공증도 하고 또 등기 신청도 하고 또 등기가 완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또 어느 시점에 효력이 생겨야 되고 그것이 등기부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여부는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